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광복절 연휴 때 만남과 이동, 집회를 자제하지 않으면 델타 바이러스가 중복돼 대규모 유행으로 번질 위험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8.15 서울 도심 집회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보수단체와 노동계가 강행 움직임을 보여 충돌이 예상됩니다. 공군 중사 성추행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엔 해군에서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신고 후에도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업무상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로한 문재인 대통령은 엄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 공여 혐의로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됐습니다. 저에 대한 걱정과 비난,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고 밝힌 이 부회장은 집이 아닌 서초동 삼성 사옥으로 향했습니다. 충남 태안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고 전복돼 40대 아버지와 10대 딸 2명이 숨졌습니다. 휴가길에 과속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여야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오늘 18일 대선 후보 토론회를 강행하겠다며 설명회를 열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과 원희룡 전 지사 측은 불참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MBM을 갖추고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신형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임무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영국 등에 이어 세계에서 8번째로 3,000톤급 이상 잠수함 독자 개발국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런 일이 없게 하라고 했지만 국방부 장관이 사과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부사관이 또 숨진 채 발견됐거든요. 앞서 발생하는 공군 부사관 사건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그와 똑같은 일이 발생한 겁니다. 군은 또 합동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경기도 평택의 해군 2함대에서 해군 A중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장실 전등을 교체하러 간 부대원들이 숙소 내 옷장에서 숨져 있는 A중사를 처음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중사는 지난 5월 27일 오후 한 식당에서 B상사가 손금을 보자며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당시 A중사가 같은 부대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식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달 후인 8월 7일 A중사는 부대장에게 피해 사실을 다시 알렸고 이틀 뒤 정식으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A중사는 신고 후 육상부대로 파견됐지만 군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던 중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 수사당국은 현재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B상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또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를 해당 부대에 급파해 부대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숨진 A중사의 빈소는 국군 대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유족의 뜻에 따라 빈소 출입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군 당국은 숨진 중사가 사건이 외부로 노출되는 걸 원하지 않았고 사건 보고 후 다른 부대로 옮겼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가해자가 같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배제하고 따돌리며 괴롭혔다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숨진 A중사의 유족들은 가해자가 성추행 이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공개된 문자 메시지에는 8월 3일 피해자가 부모에게 일해야 하는데 자꾸 배제한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될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같은 사무 공간에서 업무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업무 지시를 안 하는 거예요. 본인한테. 상황 자체가 엽기적이잖아요. 가해자는 또 성추행 다음 날 피해자를 불러내 화해하자며 술을 따르게 하고 거부하자 3년간 재수가 없을 것이라며 악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 의원은 군 당국이 피해자의 말을 핑계로 보호 조치 없이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차 신고를 했는데 이제 피해자가 노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을 과잉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노출하지 말라는 게 분리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그 핑계가 절대로 될 수 없다. 또다시 발생한 군 성추행 사망 사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성추행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서욱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지적하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했고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오정환 기자입니다. 공군 중사 사망 사건에 이어 해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격노라는 단어를 쓰며 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어떤 위로를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치의 의혹도 없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욱 국방부 장관 책임론을 내세우며 국정조사까지 요구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같은 사건에 국방부가 제대로 대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힘듭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신뢰가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지휘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서 장관 책임론에 힘을 실었고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 장관의 책임은 당연하며 문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뭘 하십니까? 아무리 사과에 인색하다 하지만 이렇게 꽃다운 나라의 젊은 딸들이 죽어나가는데 그냥 가만히 침묵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사과를 하시고. 유승민 전 의원은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뒤에도 대통령의 명이 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군내 성범죄 사건을 폐쇄적인 군 수사기관과 군 법원에 맡긴 게 원인이라며 군사법원법 개정에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불과 석 달 전에 공군에서 성추행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번 해군 사건도 판박이죠. 국방부 출입하는 이상훈 기자 자세한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5월이면은 공군 성추행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썩거릴 때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네, 지난 5월 공군 관사에서도 성추행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었죠. 이 때문에 군부대의 성추행 문제는 한동안 큰 이슈가 됐는데요. 해군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건 앞서 보도한 것처럼 5월 27일로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이 시기는 공군 성추행 사건으로 군부대 성추행 뿌리 뽑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일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 3개월 가까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해군 측은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참고로 지난 공군 성추행 사건 당시엔 피해자가 3월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그럼에도 방치가 됐었죠. 네. 그런데 해군 피해자 역시 피해 사실을 공식 보고가 3개월 가까이 걸렸는데 이 때문에 군의 늑장 조치가 판박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 이 피해자는 이미 안타깝게도 사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말을 직접 들어볼 수는 없지만 유족은 해군에서 은폐하려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유족 측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주임 상사가 조용히 넘어가자 이렇게 회유를 했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예. 장관이 회유를 했다. 조용히 넘어가자는 거죠. 그거는 부모님께서 저한테 해준 이야기예요. 한 것 같다. 그런데 설사 피해자가 원했더라도 그래도 가해자랑 피해자는 당연히 분리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가장 큰 비판을 받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사건 발생 75일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가 되지 않은 건데요. 해군에선 피해자가 성추행당한 사실을 발설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주임 상사에게 당부를 했기 때문에 상부에서 해당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성추행당한 사실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 것과 아예 방치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문이 나서 자기가 입장이 곤란해지는 것에 대한 것과 이것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라는 것은 저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대에서는 보직을 조정해주거나 이 사람을 다른 데로 빨리 방출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네, 앞서 보도한 것처럼 성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는 분리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겐 업무 배제나 따돌림 같은 불이익, 즉 2차 가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유족들은 분리나 보호 조치만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성추행 이후 조치가 얼마나 부실하게 잘못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지금은 이제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군 사건에 의한 완전히 판박이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대책이 없을까요? 네, 이 판박이 사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이 군 전문가들은 군의 폐쇄적인 분위기와 또 간부를 감싸고 도는 문화가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특히 이번 해군 성추행 사건은 섬에 있는 작은 부대에서 발생했는데 작은 부대라서 군사 경찰도 따로 없었습니다. 피해 중사는 작은 부대 내에서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해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를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지난 공군 성추행 사건 당시에도 공군 군사경찰은 가해자 장중사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것은 물론 휴대전화도 압수하지 않았었는데요. 결국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오히려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수사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외부에 맡겨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군에다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우리가 놔둔 것이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편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장모 중사에 대한 재판은 오늘 열렸습니다. 장모 중사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 협박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장모 중사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성추행 발생 164일 만입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회식 뒤 차량 뒷자리에서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이 이뤄졌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인정하세요?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조금도 없으세요? 다만 추행 후 없던 일로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이틀 뒤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가 적용된 것을 두고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장중사 측 변호인은 수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협박 또한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부친 이모 씨는 진술 기회를 얻은 뒤 재판부를 향해 무죄 판결을 내달라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며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다음 달 7일 열리는 두 번째 재판에선 성추행 당일 피해자와 통화했던 김모 중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연일 2,000명 안팎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내일부터는 사흘간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죠. 방역당국은 이번 연휴에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 지금의 수준을 뛰어넘는 대규모 유행이 올 수 있다며 연휴 중 모임과 이동을 최소화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재문 기자, 뒤에 차량이 많이 있네요. 어디입니까? 네,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휴게소 주차장이 차량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휴게소로 가는 하행선도로는 서울을 빠져나가는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바지 휴가를 떠나는 차량과 연휴를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차들도 혼잡한 모습입니다. 김부겸 총리가 오늘 아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연휴 기간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지만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김부겸 총리의 말입니다. 대체 경후기를 포함한 이번 연휴가 코로나19의 확산이 아니라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임과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가족과 함께 집에서 머물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도 호소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수도권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임시 선별 검사소가 추가로 설치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고속도로 휴게소 4곳에 임시 선별검사소가 설치됐습니다. 휴가를 끝내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지역사회로 돌아가 감염을 전파하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니 휴가지에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휴게소 임시 선별검사소에 꼭 들러 선제적 검사를 꼭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안성휴게소를 포함해 이천, 화성, 용인휴게소 총 4개 장소의 수도권 방향 휴게소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그야말로 이번 연휴가 확산의 최대 고비라는 얘기네요. 정은경 질병청장도 이번 휴가를 거쳐서 더 큰 대유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죠. 곧 추석도 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909명을 기록했고 조금 전 오후 6시 기준으로 1,446명을 기록해 내일도 신규 확진자는 2,000명 안팎을 보일 전망입니다. 비수도권 확진자 역시 788명을 기록하며 최다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문제는 지금이 2,000명대를 뛰어넘는 기하급수적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은경 질병청장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이번 광복절 연휴에 만남, 이동, 집회 등으로 델타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증폭된다면 대규모 유행으로 진행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 방역당국은 확산 차단과 함께 비상이 걸린 병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대형 병원들의 600여 병상을 추가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사흘간의 광복절 연휴에 서울 도심에서는 노동계 집회는 물론 보수단체도 걷기 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부겸 총리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경찰 역시 엄정 대응하기로 해서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광복절 연휴 동안 서울시에 신고된 집회는 모두 316건, 참여 인원만 12만 명입니다. 2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 만큼 경찰은 이들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들은 집회 참가자들 간에 간격을 두는 방식으로 1인 시위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열었던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 측은 사흘간 1,000만 걷기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인 집회의 변형된 형태의 불법 집회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산책만은 할 것이다. 민주노총도 200여 명의 조합원들이 70m 간격으로 1인 시위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해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19 2차 유행을 불러왔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어떠한 자유와 권리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불법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에 따라 엄정히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경찰은 집회 예정지에 펜스를 설치하고 교통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경찰 폭행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정부가 잔여 백신 폐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50세 이상으로 접종을 제한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다시 30, 40대도 맞을 수 있게 했습니다.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요. 또 내년 부스터샷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화이자와 3천만 회분의 구매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백신 상황 유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없어서 못 맞던 잔여 백신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전부 50세 이상만 맞을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 상당수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오늘부터 30, 40대도 희망자에 한해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혈전증 우려가 있는 만큼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임을 강조했습니다. 50대를 권고하는 것은 유지하지만 4차 유행으로 그 감염에 대한 위험이 좀 더 높아진 상황에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위험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접종을 선택할 수 있게.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에 쓸 화이자 백신 3천만 회분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옵션 물량까지 포함하면 내년 말까지 확보한 화이자 백신은 모두 6천만 회분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고위험군에 대한 3차 접종을 허용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부스터샷 확보에 나선 겁니다. 정부는 또 모더나 백신의 공급 차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대표단을 미국으로 파견했습니다. 모레는 미국 정부가 공여하는 얀센 백신 40만 회분이 국내에 도착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40대 이하 연령층의 백신 사전 예약률은 60.4%로 예상 목표치인 70%를 밑돌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1월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정말 죄송하다며 국민의 걱정과 기대를 잘 듣고 있다고 밝히고 바로 자택이 아닌 사옥으로 향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수척해진 모습으로 207일 만에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한 뒤 떨리는 목소리로 심경을 전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체 형기의 62%를 채우고 가석방 됐지만 내년 7월까지는 제약이 많습니다. 거주지를 옮기거나 한 달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5년 동안 취업 제한이 적용돼 사실상 경영 참여가 어렵습니다. 또 매주 열리는 부당합병 회계부정 사건 재판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는 등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재판 계속 받으셔야 되고 취업 제한도 되셨는데. 이 부회장은 출소 직후 삼성 사옥으로가 밀린 현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삼성 특혜 논란과 관련해 국익을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계에선 더 나아가 취업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를 아직 고려한 바 없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재환입니다. 충남 태안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고 전복돼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아버지와 초, 중학교 딸들이 함께 떠난 여행길이었습니다. 이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한 대가 도로에 뒤집혀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15분쯤 충남 태안군 남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 옆 교통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운전자와 14살, 10살 된 두 딸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1차로를 달리던 중 2차로를 지나 도로 옆 교통표지판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로를 벗어날 때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졸음운전 등 전반 부주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경찰은 이들이 숙박업소를 예약한 점을 바탕으로 휴가 목적으로 태안을 방문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후에 펜션에 도착했고요. 사고 한 10분 전에 펜션에 나왔고. 사고가 난 도로는 시속 70km 속도 제한 구간이었는데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에는 시속 111km의 속도가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 조사를 위해 혈액 감정을 의뢰하고 과속 운전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하고 물 고문까지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도대체 아이가 어떻게 죽어야 사형을 선고할 거냐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윤기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8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10살짜리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아이의 이모와 이모부가 3시간에 걸쳐 조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서 물고문까지 하면서 끝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아이가 숨지기 전까지 14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심지어 애완견의 대변을 핥게 하기도 했습니다. 무속인과 국악인인 이모 부부는 아이가 귀신이 들렸다며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정말 잘못했다 생각은 하는데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재판에 넘겨진 이모 부부는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변론했지만 법원은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카가 이모 부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아이를 무차별 폭행하고 익사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사망 전까지 느꼈을 고통과 공포심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한 재판부는 이모에게 징역 30년, 이모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사형이 아닌 선고 결과에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렸고 일부는 오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지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보물 태극기입니다. 아, 어떤 태극기길래 보물이란 말이 들어갑니까? 네, 그동안 국가 등록문화재인 태극기는 있었지만 보물 지정은 처음입니다. 총 3점입니다. 왼쪽부터 대니 태극기, 가운데가 김구 서명문 태극기, 그리고 진관사 태극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김구 서명문 태극기가 눈에 띕니다. 네, 보신 것처럼 134자의 먹글씨 끝으로 날짜와 서명과 함께 김구라고 적힌 사각 도장 보이시죠? 네네.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의 친필이 담긴 태극기입니다. 망국의 서름을 면하고 조국 독립을 완성하자는 내용인데요. 김구 선생은 미국으로 떠나는 벨기에 신부에게 우리 동포를 만나면 전해달라며 건네줬고요. 이후 이 태극기를 도산 안창호 선생의 후손이 보관하다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나머지 2개의 태극기는 또 뭡니까? 네, 푸른색 사괴가 눈에 띄는 태극기는 가장 오래됐고 또 가장 큰 거로 유명한데요. 이 태극기는 1886년 고종의 고문이었던 미국 외교관 오웬 리터슨 데니가 소장하다 후손이 우리나라에 기증하면서 데니 태극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태극기 비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2009년 진관사 칠성각에서 발견된 건데 일장기 위에 태극과 사괴의 형상을 덧대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연까지 들어보니까 더 그 당시에 독립에 대한 열망이 느껴져서 가슴이 뭉클합니다. 다음 키워드 볼게요. 네, 항일 일거 사진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어떻게 찍힌 겁니까? 네, 타이준 의고로 유명한 조명하 의사 체포 장면입니다. 네. 사진의 붉은 동그라미 안에 화살표로 표시된 인물이 조명하 의사입니다. 누구한테 둘러싸여 있는데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자세히 보면 얼굴도 좀 보일 수 있는데요. 예. 네, 조명하 의사는 1928년 5월 14일 대만 타이중도로에서 일본 육군 대장이자 히로히토 일왕 장인인 구니노미야 구니요시를 급습합니다. 단도를 던졌고 척살엔 바로 실패했지만 구니요시는 몇 달 뒤에 복막염으로 사망했습니다. 네. 당시 일본 실력자에게 거사를 했으니 대만 총독이 경질될 정도로 일본에 큰 충격을 줬고요. 조명하 의사는 23세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의사에 비해 조 의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잊혀진 독립운동가라는 평도 있는데요. 그렇죠.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4대 의사 중에 한 분인데 안 알려줘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사를 시행하는 우리가 하는데 사실 뜻이 있는 거지. 그렇죠. 후손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돈줄 피자입니다. 이런 피자 좋습니다. 네, 인천의 한 피자집 사장님들, 이 사장님을 놓고 누리꾼들이 돈으로 혼쭐을 내주겠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주인공은 딸의 생일인데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20일에 바로 돈을 드리겠다. 이런 메모와 함께 피자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냥 넘겨버리지 않고 오히려 또 피자 먹고 싶다고 하면 연락 주세요. 이런 답장과 함께 피자를 배달했습니다. 사연을 듣고 감동한 누리꾼들의 주문이 쇄도하고 있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문도 많을 거고 이제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제는 영업을 제대로 못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분 이제 뭐 도와드리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이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키워드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뭡니까? 네, 30분이면 북한 상공인데요. 한번 준비한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가 현지 시간 11일에 공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니트맨3는 전략 폭격기의 핵순항 미사일 그리고 전략 핵 잠수함의 탄도 미사일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우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탄도 없이 발사한 이 미사일은 6,700km 떨어진 태평양 해상에 떨어졌는데요. 최대 마하 23의 속도여서 30분 정도면 북한 상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자 미국이 초강수를 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란 듯이 정말 저렇게 공개를 한 건데 섬뜩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도끼 날린 엽기 운전자입니다. 듣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네, 지난달 27일 미국 워싱턴주 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뜸 차가 멈추더니 영상 보시면 한 운전자가 뒷차를 향해 뭔가 던지고 후련히 떠나죠. 예, 저 던진 게 바로 도끼라는 겁니까, 그럼? 네, 그렇습니다. 유리 파편에 흔들리는 화면이 얼마나 아찔했을지 짐작이 되는데요. 이 운전자는 주행 중 끼어든 차량과 신경전을 벌이다가 홧김에 그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오늘 픽뉴스는 좋았다가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무서웠다가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지혜 기자였습니다. 요즘은 지하철역 부근에 일부 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도를 점령하고 아무렇게나 방치된 킥보드가 많이 있죠. 사실 주차 공간이 협소한 데다 킥보드 이용자들도 주차 공간 안에 제대로 주차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탓이 큽니다. 홍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하철역 인근은 물론이고 골목에도 킥보드가 아무렇게나 주차돼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서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장점 덕분에 킥보드가 인기를 끌면서 서울에서 운행 중인 킥보드만 5만 5천 대 이상이나 됩니다. 하지만 인도를 점령한 킥보드가 행인들에겐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길가에 막 세워진 게 미관상 보기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정해진 곳에 주차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관리도 편하고 보기에도 좋을 것 같다고.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원래 인도에 주차할 수 없고 무분별한 주차를 막기 위해 견인구역까지 생겼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별도의 주차 공간인데 잘 운영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적은 수만 주차가 가능하고 꼭 정해진 곳에 주차해야 한다는 인식도 부족해 주차 공간 주변에 킥보드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주차 공간 역시 별 차이는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역 옆에는 전용 주차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잘 안 되면서 여전히 많은 킥보드들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습니다. 결국 충분한 주차 공간이 없다면 무질서하게 방치된 킥보드에 대한 행인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 시설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지자체에서 이거를 허가만 해주지 말고 공공에서 이런 거는 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서울시 측은 공공장소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킥보드. 행인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얌체 운전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쩌다 실수로 못 낸 게 아니라 아예 번호판을 바꾸거나 노끈으로 가리며 온갖 꼼수까지 부리죠. 김명현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대전 톨게이트 앞입니다. 통행료 체납 차량 단속에 나선 직원이 지키고 서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번호판에 끈을 감거나 여러 대의 외제차에 같은 번호판을 바꿔다는 체납 운전자도 있습니다. 통행료를 내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린 겁니다. 지난해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통과한 건수는 214만 건, 체납액은 56억 원을 넘었습니다. 도로공사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반이 65번을 무단 통과해 310만 원이 체납된 승용차를 추적한 끝에 차적지를 찾아냈습니다. 운전자는 돈이 없다고 버티고 신용불량이 돼가지고 2차도 내가 그 사람이 죽으면서 이제 병이만 이제 내가 털하더라고. 급기야 차를 견인해 간다고 하자 말을 바꿉니다. 아니 오늘은 나눠고 오늘 내가 돈을 한 50만 원 내가 할게. 이번에는 220여 건, 통행료 1,400만 원이 체납된 화물차를 잡았는데 오히려 운전자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전국 체납 징수반은 8팀, 직원도 3, 4명에 불과하지만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추적으로 체납 차량을 찾아냅니다. 운전자의 집은 물론 직장까지 쫓아가기도 합니다. 차적 조회가 어려운 대포 차량도 해마다 늘어나면서 체납된 통행료 징수도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예금 압류까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엔 저희가 형사고발까지도. 고속도로 통행량이 많은 휴가철, 단속반과 통행료 체납자의 추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했죠. 소득 하위 88%까지만 지급하기로 한 정부 방침과는 완전히 다른 결정. 여야 할 것 없이 경쟁 주자들은 이 지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원빛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촉진하고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별도 재원으로 도민 100%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추가 재원은 경기도가 3,736억 원, 시군이 415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번 재난지원금의 이름도 기본소득 공약을 연상시키는 제3차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지었습니다. 경쟁 주자들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형평성이 손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 걱정이 됩니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했더라면 하는. 정세균 캠프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고 비판했고 박용진 의원은 의회 패싱, 김두관 의원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야권 후보들도 맹비난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세금을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쓰며 매표에 집중하고 있다고 공격했고 윤희숙 의원은 국민 등골 브레이커라는 표현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 지사는 일각의 매표 지적에 대해 그럼 정부도 매표하는 것이냐며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선원빛입니다. 오는 18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회를 앞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당 지도부가 나름대로 묘안을 짜냈습니다. 토론회를 정견 발표 형식으로 바꾸자고 한 건데 경선 준비위가 이를 거절하고 원안대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은 여전하게 됐습니다. 후보들은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원주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오는 18일 대선 후보 토론회를 원안대로 진행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윤석열 캠프의 반발을 고려해 정견 발표로 바꾸자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이번에는 경준이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토론회의 틀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옳겠다. 일방적인 어떤 주제 발표라든가 이런 걸로 만일에 전환을 한다면 다른 후보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당 지도부와 경준이 사이에도 이견이 드러나자 윤 전 총장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재현 캠프 총괄실장은 MBN과의 통화에서 지금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냐며 경준이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토론회에 어떻게 가냐고 반문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측도 당 지도부 결정에 따르겠다며 경준이 비판에 가세하고 토론회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경준이가 토론 순서 등을 정하기 위해 연 사전 간담회에서도 13명 후보자 가운데 윤 전 총장과 원 전 지사 측 대리인만 불참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오늘에 쓰던 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신재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야권에선 황교익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친하기 때문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장 모집 공고를 한번 보시죠. 관광 마케팅이나 마케팅에 전문적이거나 경영자로서의 품성 등의 자질이 있는 인사를 뽑겠다고 했는데 과연 황 씨가 이 자격에 맞냐는 거죠. 사장 모집 공고 나흘 전인 지난달 15일 황 씨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이 지사와 함께 출연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사님은 너무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포인트마다 이제 딱딱 그걸 제대로 찍어내시더라고. 대화를 많이 해서 그래요. 다 대화를 다 들어보고 우리 의견도 내고 그러다.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계속됐는데요. 황 씨는 또 지난달 한 라디오 방송에선 이 지사의 형수 욕설을 이해하자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빈민의 그 삶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뭐 욕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조금 거칠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너무 야박하게 굴지는 말자. 이해하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형수 욕설 편들어주는 인사에 보온하려고 지사 사퇴 거부하는 것이냐며 이 지사와 황 씨를 함께 비판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광복절에는 홍범도 장관의 유해가 봉환된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불똥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튀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환영하면서 자연스럽게 반일 분위기가 형성됐는데요. 그러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증조부와 조부의 친일 논란이 거론됐습니다. 최 전 원장은 독립운동가 후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민족문제연구소 측도 지속적으로 일제에 부역한 것은 맞다고 말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최 전 원장 측은 일제강점기의 면장이었던 사람은 모두 친일파냐며 친일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자신들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토착, 왜구라고 몰아세우면서 국민들 간의 분열과 징후를 증폭시켜왔습니다. 또 최 전 원장 측은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최 전 원장이 야권 최종 후보로 올라오기 전 먼저 친일 프레임을 덮어씌우려는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조부의 증조부까지 계속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가보죠. 이준석 대표를 놓고 당내 대선 주자들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이 당내 전체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의원은 계파 갈등으로 몰지 말라며 이 대표 편을 들었는데요. 홍 의원은 특정 후보 진영 주도로 당대표를 공격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지도부를 옹호했습니다. 어느 예비후보의 캠프이든 당 지도부하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갈등을 빚는 거는 그거는 저는 뭐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한 가운데 친윤 재선의원 16명은 성명서를 내고 이 대표의 자중을 촉구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중차대한 시점에 이준석 대표가 내부를 향해 쏟아내는 말과 글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는 이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고 유 전 의원과 홍 의원을 향해서도 토론에 자신 있으니 정치 초년생 밟으려는 것 아니냐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토론에 참석을 두고 후보자들의 불협화음도 커지는 만큼 당내 갈등 봉합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바람잘 날 없는 정치권입니다. 지금까지 신재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들 입시 비리 의혹 재판에 참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 그 충격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에선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서울대 인턴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아예 거기서는 고등학생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아들의 입시 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한 조국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경심 교수 2심 판결의 충격이 큽니다.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협의는 벗었지만 인턴 증명서가 유죄로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3년 7월 당시 고등학생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은 근무 기간 조 전 장관 아들을 포함해 고등학생 인턴은 없었고 당시 한인섭 센터장 지시로 인턴 예정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직접 질문할 기회를 요청한 조 전 장관은 아들이 사무국장과 브라질 전통무술 카포에이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며 인턴 활동을 재차 확인했지만 사무국장은 고등학생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다며 아들 조 씨를 모른다는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정 교수의 1, 2심 재판부가 딸의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점이 조 전 장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본 터키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부에서는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 17명이 숨졌습니다. 중국에서도 12시간 동안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21명이 숨졌죠.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물이 범람하면서 아파트가 두부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골목엔 진흙과 흙탕물이 들어찼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던 주민은 구조대원의 품에 안겨 가까스로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지난 11일부터 폭우가 내린 터키 북부에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최소 1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다리 4곳이 무너졌고 170여 개 마을에서 전기까지 끊겼습니다. 비는 주말까지 계속 내릴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터키는 이미 남부지방 산불로 8명이 숨지는 등 상당한 피해를 겪은 상황입니다. 거센 물살에 휩쓸린 차들이 거리에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폭우에 무너진 토사가 고속도로를 덮쳐 차량 2대가 파묻히기도 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일대엔 12시간 동안 무려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21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허난성 정저우시 일대에서 홍수로 주민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지 불과 20일 만에 대규모 수해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갖추고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신형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임무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영국 등에 이어 세계에서 8번째로 3,000톤급 이상 잠수함 독자 개발국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백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군이 오늘 신형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 취역식을 열고 임무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탄도미사일 발사관이 6개인 수직 발사대도 갖춘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존에 우리 해군이 보유한 1,200톤급이나 1,800톤급 잠수함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현재 개발 중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산화율 76%의 도산 안창호함 성공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3,000톤급 잠수함 독자 개발국이 됐습니다. 강점은 규모를 키우면서 최고 속도를 유지하고 잠항 시간을 늘려주는 공기 불요 추진 체계를 갖췄다는 겁니다. 우리 해군은 앞으로 수주 동안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임무 수행이 가능해 작전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기뢰, 어뢰, 유도탄 등 무기로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능력도 갖췄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앞으로 1년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내년 8월쯤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보통 우리는 택시를 잡는다고 합니다. 택시는 길거리에서 손을 흔들며 지나가는 차를 잡아 타는 개념이었을까요? 하지만 요즘은 아니죠. 손가락 터치 몇 번으로 택시가 내 집 앞까지 도착해 있으니 이젠 택시를 잡는다는 말보다 부른다는 표현이 익숙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독과점이라는 말도 붙습니다. 2015년은 무료라며 가맹 택시를 끌어모았던 카카오가 80% 이상의 점유율로 시장 지배력이 커지자 감춰놓았던 발톱을 드러냈거든요. 이달부터는 카카오 택시를 부를 때 승객이 부담하는 콜 비용을 정액 1,00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내도록 스마트 탄력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했다가 논란과 반발이 엄청나자 오늘 급하게 2,000원으로 재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가 비난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회비, 그러니까 월 99,000원을 따로 내는 택시 기사에게만 승객의 목적지를 미리 알려줘 골라 태우기를 조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럼 카카오는 승객과 기사 양쪽 모두에게서 폭리를 취할 수 있게 되겠죠. 자기네는 원래 있는 그냥 그 플랫폼으로 그냥 연결만 시켜줄 뿐인데도 말입니다. 승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더블 택시를 타는 셈이 됐고 택시 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플랫폼 독점 기업의 횡포가 극에 달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정부의 조령모계식 엉뚱한 정책 탓입니다. 세계적 모바일 차량 이용 서비스인 우버의 한국 상륙을 막은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까지 사실상 퇴출시켜 결국 카카오 모빌리티는 저절로 골리앗처럼 커져버렸습니다. 게다가 카카오 모빌리티엔
플랫폼 사업자라는 이유로 요금마저 마음대로 받으라고 신고제로 풀어주었으니 거대 사업자가 장도까지 휘두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나날이 생활 속 비중이 커지는 플랫폼 경제의 혁신은 장려하되 그들의 독과점 횡포는 적절히 규제하는 그런 해안이 우리 정부엔 없는 걸까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괴물이 된 카카오 택시였습니다. 자기네 포인트로 결제하면 편의점이든 식당이든 무조건 20% 할인된 가격만 지불하면 된다고 해 인기를 끌었던 머지 포인트 고객들이 어젯밤부터 본사에 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측이 법적인 이유를 들며 갑자기 사실상 서비스 중단 선언을 했기 때문인데 이미 포인트를 사놓은 고객들은 돈을 모두 잃게 되진 않을까 직접 환불을 요청하러 나선 겁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머지플러스 본사 앞.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 수백 명이 몰리며 긴 줄을 섰습니다. 회사가 환불을 약속한 뒤에도 아직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답답함도 호소합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었더니 돈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어디 뭐 창구가 없잖아요. 사용자들 사이에는 머지플러스 측이 형사소송을 염두에 둔 듯 회사 측이 성실히 환불에 응했다는 합의서를 요구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사무실을 직접 찾아 구매 금액의 일부라도 좋으니 바로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의 책임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으니까 인터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모두 사라지고 환불 처리해줄 인원이 사실상 없는데도 소식을 듣고 환불받으려는 인원이 이렇게 줄 서 있습니다. 좀처럼 줄지 않는 모습인데 이만큼 피해자들 수가 많은 겁니다. 이용객만 100만 명이지만 환불 처리 기한도 제시하지 않아 이른바 먹튀, 돈만 가지고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습니다. 부산에서 통지사기나 이렇게 그렇게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라고 하는데 밤에는 사람이 여기보다 많지 않아서 정말 어렵습니다. 직접 포인트를 산 고객뿐 아니라 포인트를 받고 장사해온 자영업자들도 피해를 볼 상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머지플러스가 영업한 2, 3년 동안 감독당국이 나몰라라 했다는 비판과 함께 미등록 영업을 해온 업체를 조사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18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8년간 월급 한 푼 안 쓰고 다 모아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입니다. 2019년 기준 6.8년 걸린다고 했었으니까 1년이 더 늘어난 거죠. 그런데 8년을 모으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내 월급 그리고 요즘 집값을 생각하면 8년밖에 안 걸린다고 혼잣말이 나올 법하거든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수도권 내 집 마련이 10.4년이 걸린다고 나오고 시민단체 경실련은 지난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2배 가까이 올라 30평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려면 25년이 걸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이건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니까 선호하는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하면은 기간은 더 길어질 겁니다. 치솟은 집값을 생각하면 정부 발표보다 시민단체 주장에 고개가 더 끄덕여집니다. 올해 광복절은 휴일인 일요일이라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만 이 빨간 날이 아닌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적으로 쉴 수 있게 해달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권영봉 기자입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헌법재판소를 찾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박지한 씨. 오는 16일 공휴일법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대체 공휴일을 앞두고 있지만 자신들은 쉴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대체 공휴일에 일을 하지만 추가 수당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비상식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유급휴일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휴식권과 평등권, 근로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통일적으로 공휴일을 향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제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곳 국회를 거점으로 차별 폐지를 촉구하며 곳곳에서 산발적인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국내 5인 미만 사업장 수는 121만 개로 전체 사업장 184만 개의 약 66%에 달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휴일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이들을 위한 촘촘한 법령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여자 골프 하반기 첫 대회인 대유위니아 MBN 여자 오픈에서 첫날부터 이변이 속출했습니다. 5년차 무명 지수진이 깜짝 선두에 올랐고 3연패를 노리는 박민지는 악몽 같은 실수로 한 홀에서만 5타를 잃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조하연의 칩샷이 홀컵으로 빨려듭니다. 오지연의 샷은 그대로 이글이 될 뻔합니다. 첫날부터 명품샷의 향연이 펼쳐진 대유위니아 MBN 여자 오픈. 최고의 샷은 10m 넘게 굴려 홀컵에 떨어뜨린 지수진의 마지막 홀 버디 퍼팅이었습니다. 올해 1부 투어에 데뷔한 5년차 중고신인 지수진은 버디만 7개를 잡아 깜짝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아이언이 잘 됐는데 또 퍼팅도 좀 붙지 않았을 때 좀 들어가줘서 결과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대회 3연패와 시즌 7승에 도전하는 박민지는 3오버파로 부진했는데 무려 5타를 잃은 6번 홀이 아쉬웠습니다. 공이 숲으로 날아가자 잠정구를 친 박민지는 러프에서 처음 친 공이 발견되자 잠정구로 친 공을 주워들고 첫 번째 공으로 플레이를 이어갔는데 동반자들에게 잠정구를 친다는 말을 안 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털어놨습니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 공은 분실구 처리되고 두 번째 공이 인플레이 공으로 인정돼 박민지는 인플레이 공을 집어든 1벌타와 분실구를 친 2벌타를 추가로 받은 겁니다. 잠정구라는 말을 안 했다는 걸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건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기도 하고. 첫날부터 이변과 돌발 상황이 쏟아진 대유위니아 MBN 여자 오픈. 2라운드에선 또 어떤 예측 불허의 승부가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입추매직이라는 신조어는 입추절기가 지나면 기온이 확연히 떨어진다라는 데서 나온 건데요. 한 달 넘게 이어지던 폭염특보는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전국에서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은 일시적으로나마 심한 더위는 주춤하겠는데요. 내일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에 머물겠고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한 바람도 불어오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120mm 이상, 영동과 제주에는 30에서 80mm가량이 예상되고요. 남부 해안을 따라서는 최고 60, 충청과 남부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에서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24도, 대전 23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는 한낮에 27도 선에 머물겠는데요. 동해안 지역 내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고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과 제주를 따라서는 당분간 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